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계절은 가고 겨울은 깊어망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27번째 날로 함께 읽을 책은 김희설의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입니다. 소설 향을 담다, 소설 반향을 일으키다, 소설 향하다 라는 슬로건을 건 출판사 작가 정신의 소설 향 시리즈의 세 번째 책입니다. 작가 김희설은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환상과 허위를 적나라하게 들추고 개인의 삶과 존엄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꾸준히 던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을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 역시 그러합니다. 뒤늦게 시인의 꿈을 품은 주인공을 응원하는 동생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3살 난 첫째와 갓 100일을 지난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20평 남짓의 낡고 오래된 집에는 이른이 다 되어가도록 평생 기운이 없던 사람인 아버지와 무기력한 가장을 대신하여 모든 결정을 도맡아온 어머니까지 어른 넷이 아이 둘을 키워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동생 역시 낮밤으로 일하였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주인공은 집에 머물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가족이라는 내밀하고도 복잡 미묘한 관계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6시 반에는 동생의 알람이, 7시에는 엄마의 알람이 울렸다. 8시에는 아이들을 깨웠다. 한 번 차림상에 밥과 숟가락만 바꾸어가면서 아침을 먹었다. 동생 엄마 순으로 집을 나섰다. 동생은 낮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퇴근 후에는 파트타임으로 두어 군데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엄마는 사거리 건너 고시원 건물의 청소원이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의 야간 경비원이었다. 어른들이 먹은 상에 아이들을 끼고 앉아 부지런히 밥을 먹였다. 첫째는 8시 40분까지 유치원 버스에 태워야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25분에는 집을 나서야 유치원 버스를 타는 슈퍼 앞 로타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첫째를 보내고 그 길로 둘째를 동네 어린이집에 떠넘기듯 맡긴 후에 집에 들어서면 9시를 조금 넘어섰다. 곧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낮에 눈을 붙여야 하니 청소기라도 돌리려면 어린이집에서 숨 돌릴 틈 없이 달려 올라와야 했다. 청소를 막 마치자 아버지가 들어섰다. 치우지 않았던 아침상에 다시 밥과 데운국을 올려놓으면 아버지는 반쯤 먹고 일어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들어간 안방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안방은 아버지와 엄마가, 작은 방은 아이들이, 내 방은 동생이 썼다. 동생은 아이들과 같이 자겠다고 했지만 일하러 나갈 사람은 잠이 편해야 한다며 거실에 내 이불을 깔아준 건 엄마였다. 빌라는 한 층에 4가구씩 4층짜리 건물 4동이 붉은 벽돌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목련 빌라라는 이름 때문인지 화단에는 목련이 많았다. 빌라가 오래된 만큼 나무도 오래되어 목련잎이 피기 시작하면 장관이 펼쳐졌다. 그러나 활짝 핀 목련 외에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집이었다. 일단 너무 오래되어서 상하수도관이 낡아 천장이나 벽에 누수가 자주 일어났고 수압은 낮아 한번 씻으려면 양동이에 물을 받아 써야 했다. 나무로 된 문과 문틀은 비틀어져서 여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아예 안 다치기도 부지기수였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까지 한참 내려가야 했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버스로 7정거장은 가야 했다. 게다가 1층이니 밖에서는 안이 훤히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다. 벌레가 많은 건 일도 아니었다. 그 와중에 어둑해지기만 하면 두꺼운 커튼을 내려 온 창문을 가려야 하는 게 더 난관이었다. 집안에 불을 켜는 순간 바깥에서 집안이 낱낱이 다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실내는 늘 어둑해야 했다. 커튼이 내려지면 오래된 집은 더욱 갑갑해 보였다. 사방이 막힌 상자 속에 갇힌 기분이 들곤 했다. 아버지가 7시에 출근을 하면 나는 더 분주해졌다. 두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에 빨래를 개고 집안 정리를 마쳐야 하루가 끝이 났다. 3년 동안 해온 일인데도 저녁 설거지를 할 때쯤이면 체력이 다 떨어져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뒤통수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밀려오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행주를 빨다 말고 진통제 2알을 집어삼켰다. 그거 자꾸 먹으면 내성 생긴다. 아픈 걸 어떻게 해. 사람이 참을 줄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참아. 어떻게 너 하고 싶은 대로만 사니?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네. 누가 살지 말래? 나는 엄마를 쳐다봤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가는 건 결국 식구들 때문이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모 아파? 막 씻겨 나온 첫째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첫째가 물었다. 얼마 전인가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느냐고 물어봤던 날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찌푸리고 있던 걸 무섭게 느낀 모양이었다. 그때 아파서 라고 대답했더니 그날 이후로 밤만 되면 물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밤마다 찡그린 얼굴이었고 매일 밤마다 짜증이 가득이었고 그걸 어린 것들에게 그대로 드러냈다는 뜻이었다. 앞에 앉히고 드라이어로 젖은 머리를 말려주는데 첫째가 고함을 치듯 물어봤다. 이모, 약 먹었어? 나도 크게 대답했다. 첫째는 앉아있는 채로 팔만 뒤로 돌려 내 무릎을 투덕투덕 두드렸다. 잘했어. 나는 그대로 첫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인상 써서 미안해. 두 아이를 다 씻기고 나면 부지런히 이부자리를 깔았다. 두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어야만 방을 나갈 수 있었다. 깜빡깜빡 졸다가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둘째가 저기 옷장 앞까지 굴러가 잠이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히고 방을 나섰다. 피곤과 고단이 내 발목을 부여잡아 질질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하루의 연장전이 남아있었고 그것까지 마쳐야 겨우 식탁 앞에 앉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먹을 쌀을 불리고 국을 끓이고 두어 가지 나물을 무쳤다. 부엌 정리와 그새 또 부산해진 거실을 치우자 자정에 가까워져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그대로 자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흰종이 앞에 앉아야만 했다. 쓸 수 있든 아니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 1초만이라도 흰종이 앞에 앉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았다. 며칠째 읽고 있는 시집과 필사노트, 흰 종이와 잘 깎은 연필 한 자루. 나는 차례대로 식탁에 가지런히 놓았다. 연산홍이 붉은 물을 올리고 있다고. 등이 굽은 아버지는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으며 일하러 갔다고. 달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식구들은 하염없이 잠이 들고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솔 하나를 떠올리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노란 민들레가 대견하게 꽃을 피우며 새벽을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쓰고 싶었다. 쓰고 싶지만 써지지 않았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전공이, 40살이라는 중압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카들에게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나의 현실이, 내가 자처한 족쇄에 엉켜 탈출할 수도 없는 이 집이 나에게는 육중한 관처럼 느껴졌다. 내 안의 언어를 꺼내지 못한 실패자가 된 나는 필사노트를 펼쳐 시집의 한 페이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천천히 베껴 써내려갔다. 시를 쓰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여자. 시를 쓰기 전에 이불을 깔았다 개고 걸레질을 하는 여자. 시를 쓰기 전에 밥을 안 치는 여자. 뒤숭숭한 세간들 사이로 심한 실뱀처럼 빠져나간 여자. 꽉 차 있으나 늘 텅 비어 있는 여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것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동생이 쉬는 일요일에나 시간이 났고 그 사람은 격주 월요일에만 쉬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것이었지만 나는 그게 억울하지는 않았다. 살면서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야 나와 잘 어울리는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 사람과 만나온 8년간 더없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 나는 행운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내 삶은 그렇게 예정된 것 같다는 생각. 정말 내 생각이 그런 것인지, 그렇게 기억해야만 내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는 나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것을 잃고 난 후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잃을 수 있게 되었다. 동생이 연애한다는 걸 눈치챌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들었다. 동생의 변화를 목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동생의 새 삶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단순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인생은 길고 넌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피지 못한 꽃, 아직 발아하지 못한 꽃, 아직 제대로 맺히지 못한 꽃. 내가 꽃이라면 한 번은 피워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식구들에게 발목이 잡혀 땅에 묻히기 전에 나는 쉴 곳이 필요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내 잠만 잤다. 시간과 요일을 잊어버리고 날씨가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잠만 잤다. 어느 순간이 되자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사소하지만 너무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6살과 4살을 혼자 키우는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 가장 시급한 건 벌이었고 방이었으며 다시 시를 쓰는 일이었다. 그 사람은 다 하라고 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기죽을 것도 없이 천천히 다 해보라고 했다. 그러다 지치면 재미없어지면 지루하거나 외로워지면 자기에게 오라 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언제든지 나를 맞이할 거라고 했다. 그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다. 더없이 따뜻한 청혼이었다. 혼자 지내게 되었다고 곧바로 시가 써질 리 없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동안 온전히 나에게 몰입할 수 있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밤새 언어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시를 쓰고 싶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짙은 초록색으로 변한 이팝나무 이파리에 관해. 거짓말처럼 맑았던 그날 새벽 하늘을 지나갔던 검은 새 한 마리에 대해서. 아무도 울지 않았던 그 밤에 대해서. 엄마의 꽃무늬 블라우스에서 맡아지던 나른한 살냄새와 동생의 품에서 꼬무락거리는 20개의 손가락과 20개의 발가락에 대해서. 그 손과 발이 잡아당긴 생의 끈질긴 얼룩과 여름 소나기에 대해서. 그 소나기 끝에 피어오르는 흰 구름에 대해서. 그 해의 열대야에 대해서. 깊고 오래된 골목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운 사람의 그림자와 나의 눈물과 우리의 정류장과 모두의 무덤에 대해서. 서로의 채취로 속삭이던 노래와 질이 멸렬한 계절에 속박되었던 오해와 피우지 못한 꽃과 기꺼운 약속과 작은 책상과 낡은 베갯잎과 차마 다하지 못한 희망과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은 매우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숨통을 재어오는 듯한,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러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날 수만 있어도 숨이 쉬어집니다. 창백하던 피부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함으로부터 조금씩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나를 쉬게 하는 무언가, 나를 쉬게 하는 누군가. 여러분에게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